2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우리 언제나 이렇게 우리 즐거워요. 네,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기 우리들의 신학생 나부랭이 신나입니다. 네, 번들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에 대해서 신나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번에 저희가 이제 페미니스트 성사해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다음에 페미니스트 히브리 성서학의 역사를 이제 1970년대, 80년대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페미니스트 히브리 성서학의 현재적 도전들이라고 해서 페미니스트 성서해석이 지금의 상태, 그다음에 이제 페미니스트 성서해석이 어떤 위기들 혹은 도전들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페미니스트 히브리 성서학 발전이 한 이제 50여 년이 된 거죠. 1970년대부터 좀 자리를 그렇구나. 잡았다고 하면 이제 70년도 되게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50년이 흐른 거군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반백년 정도가 된 건데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근데 50년에 이른 지금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이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지사라고 보입니다. 거의 모든 성서적 여성 캐릭터가 규명이 됐고요. 모든 학문적 방법이 적용됐고 사실상 모든 성서 본문이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분석이 됐단 말이죠. 50년간. 근데 문제는 만약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현 상태에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할 것이 남아있는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 때문에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은 최근에 이 자기 분야를 연구조사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신자유적 현 상태에 대해서 굴복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 현 상태라는 거는 그러니까 경제, 정치적인 측면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 경제가 모든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자본은 이동하기 너무 쉬워졌고 자본은 자기가 최대 이익을 구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은 이제 더 이상 나이키 공장은 미국에서 만들지 않죠, 나이키를. 나이키 공장은 어디다 세우나요? 가장 노동력이 싼 곳에다 세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이제 노동자들이,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그리고 정말로 더 열악한 곳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서 어떤 식의 노동조합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투쟁이 일어난다면 나이키 공장은 거기에 있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식인 거죠. 그러면 노동자들은 일자를 잃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력은 언제나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싼 곳으로 그냥 옮겨가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거치면서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말이 K자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잘 살던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됐고 어려웠던 중산층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정말 이상하게 부동산 시장이 마구 오르더니 그다음에 주식 열풍이 불고 이제 정말 이상한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체 맞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근데 내가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노력해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노력해서 생존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희망이 빼앗긴 시대에 더 열악한 처지에 있었던 여성들과 그리고 그 여성들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의 이 삶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면은 인도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지금 남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서 국경선을 향해서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다라고 뭐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벌어지는 일. 그러면 이런 현 상태에 성서 해석이라는 것이 굴복하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이라는 게 성서에 있는 여성 인물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으로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은 끝난 건가? 라고 질문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북미 페미니스트 성서학 연구가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북미 페미니스트 성서학 연구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 성서 연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분야가 북미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싶고, 뭐 이건 한국이나 어떤 다른 데서 다 마찬가지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학계의 제도적 작업들 안에 위치한 페미니스트 성서학의 기능과 관련된 것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보수 기독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페미니스트 성서학에서 퀴어, 민족성, 인종, 포스트 콜로니얼 연구와 같은 모든 종류의 타자성 연구에 대한 압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슈잔 숄츠라는 저자는. 그래서 세 가지를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계 제도적 작업들 안에 페미니스트 성서학이 위치하게 되면서 생겨난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0년대가 되면서 이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뭐 박사를 받고 그리고 어떤 기존의 어떤 성서학에 대한 충분한 그 실력을 갖춘 학자들이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대학 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북미 페미니스트 성서학은 주로 대학 내에서 발전했고 종교학과, 신학과, 세미나리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발전은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이 학문적 자격 취득과 이 종신직, 승진을 위한 기준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교수와 티칭과 연구에 있어서도 지배적인 학문 담론과 학자적 기준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푹스가 이제 성서학이라는 학제 내에서 페미니스트 성서학 위에 작동하는 권력 관계의 내포된 의미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페미니스트 성서학이 성서학계로 결정적 진입을 이루어냈지만 누가 지원금을 받고 누가 어디에서 출판되는가를 결정하는 학문적 평가의 절차는 여전히 주로 남성들의 손에 놓여 있다. 페미니스트 학생들은 남성 주류 교수들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페미니스트 교수들조차 인정과 승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남성 주류에 놓여 있는 동료들과 관리자에게 의존해야 한다. 남성 학자들이 페미니스트 지식 생산의 수단을 통제한다는 것은 이 지식이 성서학의 가마솥에 추가되어 섞이는 그냥 하나의 재료로 여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페미니스트 성서학의 적응적 흡수는 페미니즘 성서학이 성서학 분야 전체를 사회적으로 행동하고 제도적으로 독립적이며 윤리적으로 헌신적인 분야로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 에스더 푹스라는 학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는 페미니스트 성서학은 다분히 되게 실천적이고 윤리적이거든요. 그리고 성서학이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요. 페미니스트 성서학은.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러니까 주류 성서학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서학에서 뭐 해방신학이나 이런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발전한 신학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학문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뭐 당장 어떤 사회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이 푹스라는
학자는 성서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성서학이야말로 그런 주류 남성 성서학의 그런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약간 무관심하고 그리고 뭔가 학문적으로만 어떤 그 전문성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그런 경향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뭔가 새로운 행동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학계 내에서 페미니즘 성서학이 그 전체 주류 성서학의 일부분으로 종속됨으로써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성서학 내에 위치한 페미니즘 성서학에 그냥 내재된 문제가 돼버렸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라는 건 운동이잖아요. 사회적 실천이고.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에 대한 요청이 이제 너무 자주 부차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사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혁을 향한 자극은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페미니스트 성서학 연구는 지배적인 기준, 규칙, 기대에 순응하면서 점차적으로 전문화되고 비정치화되고 포섭된 프로젝트로 변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캐롤라인 반더 스티켈레와 토드 페너라는 사람은 성서학 길드가 여전히 남성적 정체성이 깊이 새겨진 학자적 평가와 생산이 강력한 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그 페미니스트 성서학과 그다음에 남성 중심적 성서학의 용인된 차이는 길드의 남근 중심적이자 식민주의적인 구조들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됐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것에 일종의 복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배제된 타자에 의한 다른 주변화된 담론들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 성서학은 특이한 집착 같은 걸로 취급되고 있고 시혜적 배려에 의해서만 공적 구조로의 접근을 허락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페미니스트 성서학 되게 특이하네. 재밌네. 이 정도. 그리고 남성 주류에서 인정을 해야만 어떤 발표의 기회라던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성서학이다 이게 그렇게 인정받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승인이 있어야 해. 그러니까 남성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남성적 관점에 의해서 걸러질 수 있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밀레라는 사람들이 주목한 것처럼 페미니스트 성서학의 등장과 성서학 분야의 타자들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신학교와 대학의 신학과들이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녀는 이 발전이 예전에는 사실상 온통 남성적이었던 학문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사실과 연결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밀레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대학교나 아니면 이제 대학교든 아니면 성서학에 페미니스트 성서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퀴어 신학이라던가 아니면 트랜스젠더 신학이라던가 이런 타자들의 신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신학교들이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의 쇠퇴 경험이 이것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건 뭐냐? 그 전에는 남성 중심적이었던 성서학에 자본을 공급했던 그런 남성 중심적 사회가 그것의 지지를 이렇게 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뭐 그럴지도 모른다. 점차 사라져가는 교수직이라는 상황에서 페미니스트 성서학의 장기 생존 가능성은 밝지 않습니다. 혁신이 사멸 위기에 처하거나 최소한 방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페미니스트 성서학 작업의 지속적인 주변화는 1970년대에 쏟아져 나왔던 강력한 에너지를 둔화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많은 여성 교수들이 생겨났고 실제로 이제 외국의 신학교들 같은 경우를 보면 남성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여성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유색인종들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성서학의 어떤 혁신성이 타협되고 그리고 쇠퇴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진단을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학교가 축소되고 그러면 신학교의 교수직이 축소될 거고
그럼 그 축소된 교수직을 잡기 위해서 더 뭔가 관리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과연 페미니즘 성서 비평이라는 것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 위기다. 뭐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페미니스트 성서학의 두 번째 도전은 네. 그러니까 보수 개신교의 문제예요. 보수 개신교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크리스천 라이트라는 그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큰 미국의 보수 개신교 조직인 것 같아요, 단체. 근데 여기에서 여성, 젠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대량의 출판물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 기독교 지지자들은 젠더와 성경에 대한 책과 엔솔로지, 즉 모음집의 대량 출판을 통해서 강력한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완주의자라고 정의하는 그 사람들은 작가랑 신학자들을 고용해서 교회와 사회에서의 남녀의 평등적 위치 주장에 반박하도록 하는데 종종 복음주의 조직, 특히 Council of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라는 게 있대요. 네. 거기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네. 이 보수 개신교, 보완주의적인 보수 개신교의 젠더와 성사에 관한 담론은 1970년대부터 학계 담론에 등장한 페미니스트 성서학문에 대해서 철저히 묵살을 해요. 많은 보완주의자 저자들은 존 파이퍼나 웨인 그루뎀 같이 신학교 교수지만 그들은 창세기 1에서 3장,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처럼 성서 본문을 논할 때조차도 학문적 페미니스트 성서학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반 학문적 성서학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수인 거죠. 보수 개신교의 사회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담론의 결과 페미니스트 주의자들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해체해온 여성, 젠더, 그리고 성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끈질긴 남성 중심적 의견들과 계속해서 지루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에 더해서 The IBP Women's Bible Commentary라는 게 있나 봐요. 이런 복음주의 출판물들의 등장은 페미니스트 성서 학문의 성격, 목표, 위치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많은 평신도 독자들은 복음주의적 신앙 맥락에서 등장한 여성들의 주석과 1970년대의 페미니스트 운동의 계보를 잇는 페미니스트적이며 학문적인 성서학 저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브릿지가 될 만한 그런 저작들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책들이 생기면 좀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좀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페미니스트 학문 담론에 대한 세 번째 도전은 퀴어 연구, 민족성, 인종, 그리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과 관련된 타자성에 대한 연구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은 앞에 두 개와는 좀 달리 지적으로 매우 생산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퀴어 바이브 코멘터리와 퀴어 성서 해석에 대한 다른 엔솔로지와 단행본들의 출판은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이 LGBTQI 이슈의 스스로를 개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게스트라는 학자는 성서에서 여성들에게 조명을 비추는 페미니스트 성서학 연구들이 레즈비언 해석학적 관심사들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관찰하고 학계와 사회의 만연한 이성의 가부장적 작업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여성 동성애주의는 비가시성의 공간으로 밀려난다고 비판을 합니다. 키스톤 같은 경우는 페미니스트와 퀴어 성서학 간의 연계를 촉구를 하는데요. 그에게 비판적 젠더 분석은 여성의 성서적 재현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남성과 남성성에 대한 성서적 재현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문제시하고 동성애 이성애, 남성 여성의 이분법을 해체함으로써 퀴어 성서학은 페미니스트 성서학의 작업을 진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페미니스트 성서학 이후에 나온 어떤 퀴어 신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나 아니면은 게이 신학자들의 어떤 성서 해석이 페미니즘 성서 해석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페미니즘의 성서 해석이 반성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것의 저변을 넓히고 어떤 것들을 더 고민해야 되는가라고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LGBTQI 주에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규범과 학문적 관행들의 파열을 일으키는 것과 페미니스트 연구를 여성과 여성들의 분석 너머로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슷하게 인종과 민족성에 대한 연구의 등장은 아시아계 미국 페미니스트와 북미의 소수 공동체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시점으로 페미니스트 주의를 확장시켰습니다. 탈식민주의 감수성과 결합해 마이안 네트라는 롯의 아내와 베트남 인물 토티를 나란히 놓고 지배하기보다는 해방시키는 여성 캐릭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제3세계 국가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라들의 여성들이 어떻게 그 성서의 여성들을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그 탈식민주의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뭐 현재 지금 이게 발전이 된 거는 미국 내에는 이제 여러 인종이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 인종이 이제 인종의 그런 학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이론들을 발전을 시키는 건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거의 다인종 국가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민족에 대한 어떤 집착이 되게 큰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폭력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돼가고 있고 그런 사회에서 성경 해석은 어떤 윤리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제 이런 식의 그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이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학에서 현재의 목표는 성서 문학과 역사적 전통의 학문적 연구에서 공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해석적 방법론의 전제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도권의 도전, 보수 기독교의 젠더 이분법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점의 끈질긴 고집, 타자성의 연구에 대한 압박은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 간의 협력과 대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이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주류가 아니지만 이들 간의 어떤 연대나 협력이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이제 기반들도 더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남성 중심적 어떤 성서 해석학의 그 인프라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 그러니까 페미니즘 자체만의 어떤 학술지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아직 않았고 알려진 바도 거의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제 한국도 역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돼야 되고 여성 신학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그 여성 신학이라던가 아니면 페미니즘 성서 해석 특히 성서 해석에 있어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더 그러니까 저변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페미니즘적 성서 해석이 저는 너무나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글을 쓰면서 찾아봤던 것 중에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한국 사회 내에서 전혀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꿈꿔볼 수 있는 뭐 어떤 디딤돌이라던가 아니면 안정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교회가 더더군다나 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현실은 페미니즘적 신학, 페미니즘적 성서 해석 이것에 강력한 어떤 그 사회가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조만간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이 요청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도들과 특히 이제 여성 신학도들, 여성 성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도 좀 사기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래야 이게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놔도 아무도 읽지 않는다면 뭐 자본주의 사회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여튼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뭔가 어떤 트렌드나 윤리적인 어떤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이제 발제문 준비하면서 저도 이게 다 배운 거거든요, 이번에. 근데 읽으면서는 엄청, 그러니까 뭔가 남의 나라 얘기긴 하지만 이게 북미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의 어떤 궤적을 말하고 뭐 문제 도전들을 말한 거니까. 근데 이게 한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뭐, 사실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돌아가는 그쵸. 판이. 그래서 유효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식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걸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반추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 수준을 좀 빨리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되게 그 정도 할 생각을 일이 했습니다. 많네요. 한 사람의 어떤 사고 방식과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그 혼자만이 아니라 그 전체 사회가 영향을 끼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우리의 어떤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고 남성 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면화하는 거는 엄청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깨치고 나오는 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공부를 막 하지 않으면 여성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이유거든요. 내가 너무 궁금하니까 답답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런 식의 답답함이 없으니까 좀 공부를 느리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그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고민이 이제 우리의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우리의 것과 다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문제를 좀 이런,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학적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여성 학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신나님이 최근에 네? 뭐 휘슬 불어야 되나 이거? 유조의 기사를 하나 올리셨는데요. 제목은 교회를 향한 언니의 믿음, 희망, 꿈 아직 안녕한가요? 라는 기사였는데 어떤 내용들이 쓰여진 거였죠, 신나님? 이게 이제 그 두크나이트라는 분이 그 복음주의 좌파라고 불리는 그분이 그렇게 부르는 네. 진영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셨고, 네네네.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그 어떤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호칭으로 진보적이지 않은 진보적 복음주의, 그 다음에 아저씨 복음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밖에 쓸 수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저씨 복음주의라는 말이 되게 좀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많은 이슈를
일으켰다라는 점에서는 뭔가 사람들이 그래도 공감하는 지점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래, 다 아저씨들이시구나, 그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복음주의, 사회참여적 복음주의는 어쨌든 그 보수적 복음주의에서부터 갈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수적 복음주의, 보수적 개신교가 이제 한참 그런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이 벌어질 때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되게 어쨌든 보수적인 방향으로 흘렀고, 그리고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보수적 개신교 안에 있었던 어떤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뛰쳐나왔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뭐 핍박받았고, 어려운 세월을 거쳐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이제 일종의 세력을 갖추게 된 그런 사회참여적 복음주의에서, 이 아저씨 복음주의라는 건 철저히 여성이 배제돼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 말 안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배제된 형태의 조직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 안에서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경험을 하지만 그 문제제기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게 더 완전 문제인 거고. 그래서 뭐 여튼 지금의 이제 사회참여적 복음주의가 어떤 실제로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가. 사회참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사회에 대한 이해와, 그 공감과 분석이 빨라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계에 대해서. 근데 그 한계가 혹시 이런 남성 중심주의적, 그러니까 중년 남성 중심의 이런 조직에서 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의 커다란 문제는 지금 뭐 어쨌든 청년들의 문제도 너무 크고,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제가 사회학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냥 제가 지금 느끼는 어떤 전 청년이 아니지만 청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모호함에 대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청년들은 더 그럴 거고 더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뭔가 삶이 그래도 살만한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회가. 그런 방향 제시를 사회 참여적 복음주의가 지금 해줄 수 있나,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 사회 참여적 복음주의의 어떤 지도체계나 이런 완전 구성이 좀 달라져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게 뭔가 일종의 지금 대표자 체계로 일종의 이전에 있던 복음주의 개신교, 보수주의 개신교나 아니면 사회적 모형과 똑같이 어떤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 위계를 허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거기에 다양한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사회 참여적이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근데 이걸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사회 참여적 복음주의가 정말 사회 참여라는 것이 자기의 그 본질,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때만 이 조직이 남아있을 수 있다. 생존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한편에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그 사회참여적 복음주의가 이제 보수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특정 어떤 계층과 연령대와 젠더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그런 조직으로 점차 굳어진다면 아마 그 안에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아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라고 부를 건지 안 부를 건지는 그 이후의 문제인데, 복음주의가, 네, 그걸 자기 스스로를 복음주의의 어떤 계보를 두지 않을지라도 저는 상관은 없거든요. 저는 제가 복음주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뭐, 네, 그러니까, 바뀌세요, 뭐 이런 거고, 아니면 다 나올걸요? 뭐 이런. 기존의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이 동성애 이슈를 굳이 중심으로 들고 와서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면 중심은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 중심이란 게 뭐고, 그러니까 중심을 누가 결정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근데 중심이라는 건 만약에 이제 사회참여적 복음주의, 약자들과 함께하고, 뭐 복음의 공공성을 말하는 그런 이제, 그런 종교라면, 그러면 그 중심이라는 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시대에서 가장 약자로 계속 중심이 옮겨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그들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고, 그러니까 사회참여적 복음주의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수적 근본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반대하진 않아라고 자기들은 미안하지만 실제로는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더 잔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그 기독교인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는 거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존재를 긍정해줄 어떤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그런 순간일 텐데 되게 절실한 그런 순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근데 기대했던 어떤 집단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할 때 저는 보수 개신교가 그러면은 진짜 무식한 이야기를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싸울 텐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침묵해버리는 일종의 동조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지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침묵은 저는 더 아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문제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변을 넓히기는 글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쫀쫀하게 하는 쫀쫀 컨텐츠 소개 시간인데요. 신나님께서 소개하실 책이 있으시다고 해서요. 네, 저는 되게 뒤늦게 그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제 거의 끝에 왔는데, 저는 뭐 엄청 너무 좋게 읽었고, 사실 이 책을 제가 이제 그 문장 쓰기 수업이라는 걸 들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좋은 문장들이 많은 책으로 추천을 하셔가지고 읽었는데요. 그냥 다 좋았어요. 다 좋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읽었던 것 중에 진짜 많이 마음에 남았던 게, 여기에서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해된 후에 어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초등학교 3학년 반에서,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일종의 실험 같은 걸 해요. 그러면서, 갈색 눈을 가진 애가 있고 파란색 눈을 가진 애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는데 멜라닌 색소가 진한 사람은 갈색 눈을 가지게 되고 아닌 사람은 파란 눈을 가져. 근데 학자들이 그러는데 멜라닌 색소가 적은 사람이 더 우월한 사람이래 라고 하면서 그 교실에서 뭔가 이제 파란 눈을 가진 애들한테만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은 이제 이 애들만
놀이터에 새로 생긴 그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도 10분 더 가지고, 뭐 이런 특권들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교실 앞자리에 앉고, 그다음에 갈색 눈을 가진 애들은 뒷자리에 앉고. 근데 이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갈색 눈을 가진 애들 사이에서 막 자신감이 떨어지고, 산수 문제를 엄청 잘하던 애들이 이제 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갈색 눈을 가진 애들이 파란 눈을 가진 애를 둘러싸고, 너는 열등하니까 우리한테 사과해야 돼. 막 이런 요구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 갈색 눈을 가진 애가 놀랍게도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늘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소극적인 아이로 변하더라. 그리고 그럴수록, 그러니까 이제 학업 성적도 낮아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파란 눈을 가진 애들이 갈색 눈을 더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 지났다더라? 얼마 지난 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 얘들아, 선생님이 확인해보니까 우월한 사람들은 갈색 눈이 아니라 파란 눈을, 파란색 눈이 반대였구나. 아니라. 내가 지금 그때 거꾸로 말했어요, 사실. 파란색 눈이 아니라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래. 그러니까 규칙을 바꾸도록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 이제 열등한 자리에 있었던 애들이 이제 뭔가 특권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번 피해자 경험을 한 애들은 우월한 집단이 돼서도 열등한 집단의 아이들에게 훨씬 더 너그러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받는 소수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 더욱 조심할 줄 알았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막 공감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자가 되어보는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월한 자로만 살았던 것이 사실은 그거는 되게 우연의 결과잖아요. 파란 눈과 갈색 눈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런 우연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차이들을 가지고 열등과 우월을 나누고 거기서 그것이 내가 성취한 것인 마냥 그걸 누리고 휘두르고 근데 그런 소수자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걸 좀 조심해서 쓸 줄 알았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여기에서 저의 경험에서는 이게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어떤 그 열등감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부당한 그런 대우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를 좀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자들의 이 오만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듣도록 교육받았고 그게 뭔가 권위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요즘은 그런 이슈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능력주의에 대한 어떤 글을 이제 썼고 능력주의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게 내가 성취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데 실제로 그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우연에 불과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연대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뭐 최근에 나온 그 책 내용 아니에요? 맞아요. 그 공정하다는 착각인가? 아닌가? 네, 맞아요. 이 책은 그 전에 책에 비해서 많이 안 팔려서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들 말하더라고요. 저희 한국 사회의 어떤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이클 샌델만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능력주의라는 믿음이 발생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은 특히나 그게 이제 어떤 인종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계급 간 갈등으로 굉장히 막 심화돼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다뤄야만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능력주의라는 함정이 사회를 굉장히 분리시킬 수 있고 서로 적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능력주의의 허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이거를 뭐 어쨌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의 오늘 쫀쫀 콘텐츠였습니다. 네, 그 책이 좋다는 거는 되게 많이 추천을 받았고 그랬는데 한마디는 해야겠어요. 김승석 교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한마디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뭐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교황님도 그렇잖아요. 뭐 성소수자 발언에 대해서는 되게 열린 발언을 하시다가 여성 사제 허용은 절대 안 된다. 이거 뭐지? 그러니까요. 이 여성의 문제는 가부장제의 사회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가 봐요. 그거를 이제 모든 남성들이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말이에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배고프시죠? 이제 배고프실 네, 이제 시간인데. 배고프네요. 네, 이제 밥을 먹어야겠어요, 다시.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밥 맛있게 드시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늘 뭔가 좀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요. 어쨌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번들도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 방송에서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